부동산을 때려잡겠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범죄를 조사를 한다. 요것도 참 이분들은 이제 뭔가 특별한 조직을 만든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부동산 감독원 만들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요걸 보니까 요 법원에 영장이 없이 담보 내역 뭐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돈 내역을 다 볼 수 있다. 요거 굉장히 큰 의미 갖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네네. 아시다시피 예전에 네.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이 따로따로 있던 걸 합친 게 금감원으로 출범한 이 금감원은 워낙 돈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저 증거 추적하기가 되게 민감하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권한을 주어놨어요. 네. 대신 금감원은 어쨌든 좀 독립적인 기구로서 예. 상대적인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중립성을 좀 보장하는 장치가 있는데 지금 말은 똑같이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총리실 산하야만 만든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의 하명 조사를 그렇죠. 할 개연성이 높은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부동산 관련된 돈은 그렇게 막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여기를 금감원처럼 금융기관 대출 정보라든지 금전 이체 내역을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국세청 관련 자료 같은 것도 빼다 볼 수 있게 한다. 이러면 이건 정말 정말 아니 부동산 집 살고 주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되게 공포를 주는 그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의 그 사생활이나 비밀을 너무 침해한다. 그렇죠. 그런 비판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려면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이미 돼 있고 이게 이제 입법 절차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건 바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개인 사생활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전거래예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정부기관과 관련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생활이라는 건 금전거래가 사실은 전부일 수가 있고 집 사고 파는 게 전부인 거고 내가 가령 다른 데 가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생활은 사실은 정부기관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기관하고 관련 있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다 들여다본다?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걸 지금 바로 영장 없이 하겠다는 네, 건데 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를테면은 하루에 뭐 2억씩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FIU인가요? 뭐 이런 FIU죠. 데서 예, 예. 이상한 이거는 통상적 거래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은 이제 그 들여다볼 수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사건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하거나 하려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FIU에서 이제 검사 조사를 하는 것도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긴밀한 이제 당국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 감독원에서는 국토부든 관계 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부동산 감독 협의회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를테면 여보세요. 거기 신고센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장원준 씨가 집이 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2개를 또 산 것 같아요. 이 사람 부동산 투기꾼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조사해봐야 돼요. 그럼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이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 사람 조선일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상해요. 이거 조사해보세요. 이라고 끊으면 조사할 겁니까?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요. 예,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네. 일종의 기폭제를 만들어 준다고 써놨으니까 네. 법안에 써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영장도 없이 개인의 이 금융 정보를 다 들여다본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매우 되는 사안 심각한, 같아요. 네. 매우 심각한. 네. 이런 게 근데 결국 통과가 돼서 이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데 지금 분위기는 아마 만들 것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그 관련 법률을 예. 발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내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발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발의를 한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헌법 정신인 사유재산의 인정과 네. 그 자율권과 그 정보에 관한 독립성 이거를 다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구윤철 부총리? 총리가 부총리가 지금 강남 상구 용산 양도세 잔금 유예를 4개월로 늘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완화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력히 때려잡는다. 5월 9일 날에서 이제 더 이상 그동안 풀어줬던 거 네. 그거를 연장 안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니까 6개월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 6개월까지 내면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걸 더 늘려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잔금 유예가. 네. 제가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내일쯤에 정확하게 나올 텐데 예. 그때 서울을 두 곳으로 나눴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3개월만 그리고 2차로 묶인 곳은 6개월. 이걸 이제 유예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 입에서 4개월 얘기가 나왔다면은 강남 3구에 대해서 3개월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네. 1개월 플러스 알파를 해서 4개월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보인다. 예. 이제 더 두고 봐야죠. 근데 이제 지금 워딩은 이거예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 즉 다주택자에게 집할 때 세금 때려 그 과도 많이 때리던 거를 잠깐 유예를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예를 예, 해왔는데 요거는 이제 없던 일로 된다.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 그 대통령이 네. 워낙 좀 강하게 두 밀어붙인 번이나 거니까. 그때 그렇죠. 쪼크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마 네. 넣었다가. 아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계약 이후 잔금 등기까지 4 내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부동산 잘 몰라서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초에는 네. 처음에 막 으름장 팍팍 놨을 때는 네. 5월 9일에 다 끝나. 네. 그리고 잔금까지 끝나야 양도세 중과 안 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네요. 계약 날짜하고 아무 관계없이 네. 중도금을 언제 줬든 관계없이 아무튼 매매가 완료돼야. 잔금까지 하고 등기소 등기까지 어쩌면 5월 9일까지. 예, 5월 9일까지 끝나야만 너를 인정해 줄 테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워낙 이거 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청와대가 반발짝씩 한 발짝씩 이제 몇 번에 걸쳐 물러서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예 기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유예 기간이라는 말을 잘못 쓰면은 또 1년 연장돼? 또 유예돼? 이렇게 될까 봐.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도세 중과 부과 했던 걸 유예하는 건 5월 9일에 다 끝나. 이건 분명해. 대신 잔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몇 달 봐줄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고 있는 예, 거예요. 거기에 네. 또 그때 많이들 걱정했던 게 아니 저 실거주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못 사게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 전세 입주자가 살고 있는 그 집 팔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 못 줬으니까 사는 사람은 전세 끼고 사는 건데 이거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정말 그때 얘기한 것처럼 손발을 묶어놓고 탈출하라는 그렇지. 얘기밖에 더 그렇지. 돼? 그 비판이 많았더니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나왔네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또 유예해주겠다. 예, 자꾸 그러니까 좀 나와요. 반발짝씩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조금씩 물러서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강남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너희라고 용 빼는 재주 있겠어? 이제 그럴 것 이런 같아요. 신호가 자꾸 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또 이번 대책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러면. 근데 뭐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그렇죠. 이렇게 단칼에 뭔가 무자르듯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은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나와서 서울이나 우리가 살고 싶은데 집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야 사실은 시장은 가라앉는 건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도 제대로 속도 못 내고 있죠. 저번에 정말 쥐어짜듯이 했던데도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내놨다가 태릉 다 나가리 됐던데 아니야. 과천 저거 제대로 되겠어? 주민들 반대하는데 그럼 공급 안 되겠구나. 그 공급이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패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협박만 하고 막 소리만 지르고 있구나 지금 당국이. 네. 이거 그러면 시장한테 못 이기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으로 흘러가기 맞아요. 시작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건축은 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선배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서울에 뭐 재건축 이렇게 여러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동시에 허가를 받고 동시에 네.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네, 막 네. 6개월 사이에 네. 그럼 집값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지금 서울에 우리가 사실은 안 가봐서 네. 그런데 가보잖아요. 여기 광화문에서 불과 1km, 2km 내에도 지금 1, 2층짜리 아주 50년쯤 된 그리고 지붕도 허물어져가는 그런 동네 숱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묶어놓는 게 물론 주민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의견 통일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게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기부 체납을 감당할 수 없을 네. 만큼 많이 뺏어가려고. 그다음에 그러고. 용산 조망권 이런 강북은 그렇죠. 또 그런
법적인 저기들이 제약들이 거기에 또 굉장히 그래서 많거든요. 소위 제천이라 그런 거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해갖고 재건축 추진에 맞춰 전혀 우리 돈을 다 뺏기겠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추진이 안 지금 되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 지역인데 일단 재건축하는 동안 3년 동안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돌아와 보면 그 전보다는 자기 재산 가치가 높아져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달라는 거 아까 뭐 초과이익 환수도 주고 뭐 기부 체납해서 뭐 거기다가 뭐 공공시설도 뭐 양로당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그것도 많이 때려짓고 이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만족시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시공사도 안 달라들어. 그리고 나이 연만하신 분들은 내 싸도 나 여기서 그냥 죽을 거야. 나 여기서 이러면 재건축 안 되고 그냥 동네는 동네대로 자꾸만 낙후가 되는데 이러다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또 턱 들어오면은 야 그대로 놔도 벽화만 다시 칠해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말 민주당과 현 집권 세력의 치룡주의라면 그래 재건축 좀 확 풀어서 이것 때문에 돈 좀 버는 사람 생겨도 좀 배 아프지만 할 수 없어. 재건축 과정에서 돈 좀 버는 사람 생기는 거 용인해.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가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서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 들어와서 설사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그 지역에 높아진다. 그것도 감수해. 대신 공급을 왕창 된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집값이 잡혀. 자 그렇게 가자. 이러면 집값 잡혀요. 그런데 맞아요. 이거 앞에 걸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집값은 서울에서 동시에 만약에 정말 10만 가구 이렇게 10만 가 15만 가구 이렇게 동시에 이 분양이 된다.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다 동시에 아니 수십억씩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저 네. 조선일보 사설 중에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지목을 했어요. 야 쿠팡에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이 누출됐다고 했을 때 쿠팡 주식 1%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락하겠어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1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 논리로 대응을 하면은 맞아요. 서울 집값도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맞아요. 이게 규제만 자꾸만 하면 네.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규제만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하면 집값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100마디를 해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정부 실무자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 10년, 20년, 30년 요 언저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디테일들이 다 결정이 네. 되는데 그때 자기한테 해가 될 정책을 펴겠느냐. 네. 그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네. 한때 있었어요. 네. 개인 사익설도 있고 또 정부로서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값이 너무나 한꺼번에 급락하면 경제가 그냥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네. 집값은 늘 살살 이제 달래고 해서 완만하게 조금 오르거나 홍보를 해야지. 네, 네. 집값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경제에 미칠 타격은 엄청납니다. 일본이 그 20년 잃어버린- 암흑기를 거친 그럼요. 이유가 바로 맞아요. 한꺼번에 이 부동산 버블이 팍 꺼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물러가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쟁하고 했던